이 이야기를 왜 하려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너무 오래 참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저는 김연아입니다. 올해 72이죠. 평생을 미싱 소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지지지직, 그 소리가 제 인생의 배경음악이었어요. 이제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딸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딸이 결혼한 뒤였죠. 같이 살면 서로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 집 식구가 됐어요. 처음엔 그것이 가족의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고요. 제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들어가죠.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습니다. 아이들 등교 준비를 챙기고요. 도시락 싸고 교복 다림질하고 양말 챙기고 그 다음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먼지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리죠. 그리고 나서야 제 일을 시작했어요. 바느질이었습니다. 예전 공장에서 일하던 버릇이 몸에 남아 있어서요. 손이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저는 그 바쁨을 대신 메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도 들었어요. 엄마 덕분에 살아요 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가족의 기둥이라 생각했어요. 이 집을 떠받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은 제가 있어도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구조가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밥이 차려져 있는 게 당연하고요. 집이 깨끗한 게 당연하고 아이들이 챙겨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순간만 눈에 띄었어요. 밥이 조금 늦으면요. 왜 아직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소가 덜 돼 있으면요. 오늘 뭐 했냐는 눈빛을 받았죠.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피곤해도 참았어요. 제가 멈추면 집이 멈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허리띠를 꽉 조이고 일했어요. 손목이 저려서 파스를 붙이고 설거지했죠. 무릎이 시려서 찜질팩을 대고 청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거울을 보다가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도우미였구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요.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돌보는 기계. 그저 작동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저는 김연아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됐을까? 아니, 엄마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요. 왜 아직이냐는 말이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게 식사는 늘 정해진 시간 안에 있어야 했어요. 6시 반이면 저녁이 차려져 있어야 했죠. 조금이라도 늦으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투가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따지는 거였죠.
청소는 기준에 맞아야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어야 했고요. 화장실 거울에 물때가 있으면 안 됐어요. 거실 쿠션은 일렬로 놓여 있어야 했죠. 아이들 일상은 제 손을 거쳐야만 굴러갔습니다. 학원 가방 챙기는 것부터요. 간식 준비하는 것, 숙제 챙기는 것, 모두 제 몫이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저를 생활 시스템의 일부로 여겼죠. 딸은 점점 저를 엄마가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하루 누워 있었죠.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밥은요? 라고 물었어요. 아파서 못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라고 했어요. 배달이라도 시켜 먹을 건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프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밥 걱정이 먼저였어요. 몸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미싱사로 30년 넘게 일하며 망가진 손목과 허리였죠.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질 않았습니다. 설거지할 때면 손목이 찌릿찌릿했어요. 계단 오를 때면 무릎이 시큰거렸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말하면 부담 줄까 봐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손목이 너무 아파서요.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소리에 딸이 달려왔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요. 눈빛은 깨진 그릇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요. 오래 쉬셔야 한다고 했죠. 심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걱정은 제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이었어요. 이 집은 제가 멈추면 바로 불편해질 테니까요. 저녁에 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쉬라고 했다고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말이 달랐어요. 그럼 당분간 어떻게 하죠? 아이들 학원 누가 데려다 주고요. 저녁은 어떻게 하고요. 청소는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정작 가족의 걱정은 달랐다는 걸요. 제가 아픈 이유보다요. 제가 쉬는 동안의 공백이 더 문제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손목 상태가 더 나빠져서요. 의사 선생님이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했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한다고요. 딸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줄까요? 라는 말이요. 병원 어디냐, 몇 시냐,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2번 수속을 밟고요. 병실로 올라갔죠. 사람 병실이었어요. 다른 침대에는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있었고요. 한 침대에서는 딸로 보이는 분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죠. 옆 침대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 물을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꽂았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왔죠.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향했어요. 그때 옆을 지나가는 환자가 보였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 꼭 잡고 괜찮다고 말하면서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불빛, 차가운 공기. 혼자였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죠. 눈이 감기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이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였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죠. 보호자분은요? 없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목 수술인데 보호자가 없으시냐고요. 그냥 웃었어요. 괜찮다고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 햇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죠. 다른 병실에서는 웃음소리와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고요. 누군가는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깎아주는 소리도 들렸고요. 엄마 힘내세요 라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어요. 아, 나는 혼자구나. 정말로 혼자구나. 저녁 때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술 잘 되셨어요, 였어요. 전화도 아니고 문자였죠. 괜찮으시냐는 물음도 없었고요. 언제 퇴원하냐는 말만 있었습니다. 퇴원은 이틀 후였어요. 역시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은 조용했고요.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요. 생활은 곧 정상으로 돌아가길 요구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딸이 물었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손목 괜찮으시죠? 아직 아프다고 했지만요. 그럼 언제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우연히 딸과 사위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죠.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좀 불편한데. 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부담되긴 하지.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 존재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부담이 된다는 말이었죠.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믿음이요.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은 누구 집인가? 그 집은 제가 산 집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허리 굽혀본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1980년대였죠.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요. 한 땀 한 땀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 찔리고요. 허리 펴지 못하고요. 눈 침침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 그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딸이 결혼할 때 같이 살자고 했죠. 전세금 마련하기 힘들다고요.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뭐라고요. 그렇게 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은 딸네 집이 됐습니다. 제 집이 아니라요. 제가 얹혀 사는 집처럼 됐죠. 그 사실을 떠올리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분노도 아니고요.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명확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고요.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누구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죠.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오랜 친구 정수기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정수기는 제가 공장 다닐 때 알게 된 친구예요. 전화를 걸었죠. 정수가 나 이사 가려고. 정수기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디로, 왜 갑자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 정수기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잘 생각했어, 연아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새로운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였어요. 아무도 저를 누구의 엄마로 부르지 않는 곳, 그냥 김연아로 살 수 있는 곳,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요. 설레기도 했어요.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딸에게 그날 아침에 말했어요. 오늘 이사 간다고요. 딸이 깜짝 놀라서 물었죠.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가. 작은 집 구했어. 딸이 소리를 높였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의할 일이 아니야. 내 인생이니까.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희는 잘 지내겠지. 나 없어도 집은 잘 돌아갈 거야. 늘 그래왔잖아. 짐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다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를 위해 산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삿짐을 실은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지금 저는 바다 가까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여요. 파도 소리가 들리죠. 천천히 일어납니다. 급할 것 없어요. 누구를 깨울 필요도 없고요. 누구 밥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먹어요. 어떤 날은 미역국을 끓입니다. 어떤 날은 김치찌개를 해요. 어떤 날은 그냥 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이죠. 누구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기준에 저를 끼워 맞추지 않아도 돼요. 아침 먹고 나면 바닷가를 걷습니다. 천천히요. 급할 것 없어요. 모래를 밟으면서요. 파도를 보면서요.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요. 가끔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합니다. 그냥 앉아서 바다를 봐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어요.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이요. 바느질 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못 읽었던 책들. 이제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들을 만나기도 해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알게 됐죠. 다들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같이 앉아서 수다 떨고요. 웃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누구한테 잔소리 듣지 않고요. 그냥 저로 사는 거예요. 딸은 가끔 연락을 합니다. 처음엔 화가 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냐고요. 무책임하다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낼 이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요.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죠. 예전처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을 지켰어요.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시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요. 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 라고 했죠. 차를 끓여줬습니다. 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줘서 고맙다고요.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울었어요. 알아요 라고 했죠. 그냥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로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지우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걸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 얘기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다시 선택하는 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요. 당신 자신으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이름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